다음에는 자동정보 교환의 하나로서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정보 교환은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정보에 대한 자동정보 교환이 설명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게 국가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ountry by Country Reporting이라고, 이게 이제 아까 OECD BEPS 프로젝트 액션 13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국가별 보고서는 이전 가격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OECD에서는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을,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제출을 하고, 제출된 국가별 보고서를 서로 다자간에 교환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세법에 이제 이를 규정을 해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그에 대해서 교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회사죠. 자회사라든지 계열회사들의 어떤 자세한 정보를 모회사가 그 모회사 소재지국에 제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가별 보고서인데요. 이게 유괴탈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해외에서 진출해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의 변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체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체가 없으면 그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괴탈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전부 다 국가별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보고서라는 것은 조세부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별 보고서는 최약 국가들이 서로 다자간에 상호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환 내용은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전체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이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제 그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의 매출, 이익, 그리고 납부세, 그리고 자본금,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활동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회사의 명세라든지 이러한 내용, 종업원 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별 보고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한 매출액이 1조 원 정도면 상당히 큰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한국국세청에 그 모회사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한 제출받은 국가별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환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에 다자간의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이 된 것은 2018년 6월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는 국가별 보고서 교환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87개국, 상당히 많죠. 이런 국가들이 다자간에 국가별 보고서를 서로 교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회사 내지 계열 회사의 자세한 어떤 영업 실태, 경영 실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외 탈세를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가 간 정보 교환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 교환이 있고 그 특정 정보 교환의 기준은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조약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TIEA 혹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MAC라고 하는 조세행정 공조협약이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정보 교환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금융정보 교환과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교환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정보 교환은 특정 정보 교환하고 조금 달리 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이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조세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근거 규정이 협약, 어그리먼트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합의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금융정보라든지 국가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된 정보를 활용해서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원 관리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징수 목적상 체납 처분에 이제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과연 몇 개국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정보 교환과 자동 정보 교환이 나눠진다고 했죠. 이 보시면 특정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특정 정보 교환이란 경우에는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그리고 다자간의 조세행정 공조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서로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교환 목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TIEA를 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과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그 국가가 서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또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그리고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따라서 특정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국가들이 서로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중복된 국가를 제외를 한다면 과연 한국은 몇 개 국가와 특정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중복된 국가를 제외한다면 145개국에 이르는 국가와 무려 145개국에 이르는 국가와 특정 정보 교환이 가능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와 특정 정보와 관련된 조세정보죠. 조세정보와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역외탈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145개국과 이러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정보 교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자간의 한미 간의 자동정보 교환 그리고 다자간 CRS죠. 교환 국가가 109개국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서 커버되는 습득 가능한, 획득 가능한 그 금융정보가 거의 대부분 국가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87개국과 자동 정보 교환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정보 교환 그리고 자동 정보 교환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국가와 이런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대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 보니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상당한 많은 국가와 한국에서 체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하고는 이제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자동 정보 교환으로서 다자간의 CR에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도 가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 협정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엘살바도르의 상황에 대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에는 가입을 해서 작년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은 조세조약이 직접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와 달리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서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살바도르가 가입하고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은 직접 세와만 관련이 돼 있고 다른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그리고 징수에 대한 취납징수 공조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작년부터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가입되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동, 조치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아직까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라든지 조세조약이라든지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엘살바도르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러한 정보교환이죠. 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주자들이 상대국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역외탈세에 있어 가지고도 적발 내지 역외탈세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2011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 중요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BA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 내지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만약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국가에서는 금융정보뿐만 아니고 금융자산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자산도 같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국내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는 이렇게 신고를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외 자산 중에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절차 제도는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내용을 본다면 우선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6월에 관할세무서 국세청이죠. 국세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작년 그 전년 말 잔액이 아니고 매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월 말 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바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죠. 이러한 5억 원의 기준이 원래부터 5억 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7년 이전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보유하는 것부터는 그 기준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죠.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 의무자가 넓어졌다는 거죠. 더 많아졌다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7억 원을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로 해서 7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라면 그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8년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더 이렇게 낮춰져요. 다시 말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는 누가 신고를 하느냐?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그러니까 금년에 신고하는 대상자라면 작년 말일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 레지던트 혹은 내국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국법인이 전반적인 신고 의무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죠. 외국인이 183일 한국 그 세법상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아니면 주소를 한국에 두게 되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거든요. 외국인도 이제 국적에 따른 외국인도 한국의 거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한테 그 외국인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아니고 단기 체류, 과거 10년 동안에 5년 이하로 체류한 경우를 단기 체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기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제외 국민, 교포죠. 해외 교포죠. 해외 교포 같은 경우도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게 되면 굳이 그 나라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이런 경우에는 그 단체들의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를 하느냐에 대해서 본다면, 해외 금융 계좌라는 것은 해외 금융 회사에서 예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파생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개설된 계좌, 이것이 이제 해외 금융 계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해외 금융 계좌에서 보유한, 이제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이러한 모든 종류의
해외 금융 자산, 금융 자산이죠. 금융 자산은 모두 이런 해외 금융 계좌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처음에 2011년에 이러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 이런 그 신고 의무가 신고 대상이 된 자산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됐지만 그 뒤에 점차 넓혀져서 지금은 모든 금융자산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했을 때가 문제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그 전해 해외 금융 자산의 계좌에 대한 금융 정보를 그 다음에 금년 6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인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는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그 미신고 금액 아니면 신고를 했지만 실제와는 다르게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액,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전체 금융 잔액, 금융자산의 잔액에 대해서 20%, 최대 20%입니다. 물론 금액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적게 되면 그만큼 또 20%보다 더 적은 금액의 비율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런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 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부담감을 안고 있다. 부담감이 있는 만큼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가, 성실 신고가 상당히 담보가 된 열심히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 만약 신고를 안 했을 때, 안 했는데 어떠한 신고 실제로 어떤 해외 금융계좌 적발이 돼 있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그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금액이죠. 문제가 있는 그 자산이죠. 자산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출처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그 과세 당국이 소명을, 그 상세한 그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소명을 않거나 아니면 잘못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또 20%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상당히 부담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이 미신고되거나 아니면 과소신고된 금액이 50억 원을,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고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 고발이 되고, 그리고 그 미신고자 내지 과소신고자의 어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명단이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 되면 또 사회적으로도 또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 제재를 받은 대상자를 본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9년, 재작년까지 운영한 결과를 본다면 미신고자 364명을 적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약 1,000억 원을 부과를 했고 49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고발하고 그 다음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사람이 49명을 형사고발하고 그 중에서 또 7명을 또 명단 공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인원,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은 신고 인원 그리고 신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2011년에 처음 도입했을 때 신고한 인원이 525명이고 신고한 금액이 11조 5천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운영해 본 결과를 본다면 거의 5배 이상 인원도 5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 신고 금액도 5배 이상 증가한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인원을 본다면 여기서 2018년에서 2019년에서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금액은 거의 그 2018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 2019년에 인원이 굉장히 거의 1000명 정도 이제 증가한 그런 지금 통계 수치를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그 이전에는 10억 원 기준이었는데 2018년 보유분이기 때문에 신고는 2019년에 하는 거죠. 2019년에 신고한 인원은 해외 금융 자산이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 이상부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거죠. 예, 금액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 신고 기준 금액이 하향 반으로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대상 인원이 거의 1000명 정도 늘어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객 정보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러한 여객 정보, 여객 탈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하게 수집된 여객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이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에 설명한 부분은 여객 정보, 여객 탈세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무 행정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각 과세 당국에서는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설정을 하고 적출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죠. 세무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떤 세금관리 업무에 또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업무 중에 하나가 세금을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체납 처분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무조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 그러니까 세무 이익 외 해외에서 확보된 어떤 자료들이죠. 대표적인 이제 금융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 금융정보 이외에도 회사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정보는 정보교환의 대상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정보교환의 대상이 돼서 확보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과세당국, 우리 과세당국에서는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 자료가 있죠. 납세자들은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신고 자체가 제대로 거짓으로 이제 신고가 됐다는 것을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된 자료와 확보된 자료를 서로 비교를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획득한 그런 자료 내지 자료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신고 자료가 너무 과소하게 신고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유괴탈세 혐의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상 혐의자로 추출이 돼 가지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조사에 착수에 들어가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도 물론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세운 관리에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과소하게 신고를 해서 과소하게 신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과소하게 신고된 그 부분을 세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고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세원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한 제도적 인프라 그리고 제도적 내용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세무조사를 할 정도로 과도하진 않다 이렇게 해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세원관리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인원을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세원관리를 다수의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원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 교환 자료를 자동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는 금융정보를 받아서 아까 설명한 듯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게 있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의무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자동정보교환,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서 확보된 자료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라서 신고한 자료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미신고 내지는 과소신고 혐의자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자료와 비교해 가지고 부계소득에 대해서 신고되지 않는 대상자를 또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상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혐의자가 과도한 큰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미미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고 안내를 할 수 있고 신고 안내 불응을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세운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 교환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발견된 해외 자산의 자금 출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돼 있죠. 해외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보가 확보가 된다면 그 자산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편법적인 어떤 해외 상속 혐의 증여가 혐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 증여세가 세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을 갖다가 빼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보 교환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 추징 업무에도 그 세원 관리에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상대국으로부터 정보 교환에 따라서 금융 정보라든지 기타 확인된 어떤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 세금을 이제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은닉해서 그것도 해외에 은닉해서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은닉된 재산을 찾는 그런 업무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찾아지게 되면 그 다자간의 조세행정 공조 협약에 따라 가지고 상대국 과세당국과
특정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재산 추적에 나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그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서 추적하는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운 관리 내지 조사 그리고 재산 추적을 통해서 확보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세청에서는 매우 상당한 어떤 조사 실적 그리고 세운 관리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부터 무려 1조 원 이상의 어떤 역외탈세 관련한 세무조사 내지 세운관리 실적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금액은 계속적으로 가속적으로 증가가 되게 돼서 재작년 같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3천억 거의 1조 4천억 정도의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아마 아직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은 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국의 제도 그리고 역외탈세 운영 그리고 활용 정보교환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강의의 어떤 방식에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엘살바도르의 어떤 조세 행정 그 중에서 역외탈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